한국이 이제 자꾸 국뽕에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양쪽 다 정부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심한 것이 이 정부입니다. 글로벌 중추 GPS 뭐 영어로 이렇게 치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 부산 엑스포를 할 수 있다고 일부 믿고 이 허세 외교, 가치 외교를 정말 그만두고 빨리 실용 외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해외 방문에 가는 기자들, 전 최소한 데스크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국가의 대통령실에서 또는 언론에서 발표되는 것만 읽어도 우리 것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가 이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 이후까지 제가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의 국제 정세,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정세를 살펴보고 그럼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 좀 하고, 끝으로는 제가 당초에 주문받았던 국제 정세와 언론 보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발제라기보다도 그야말로 제목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의 국제 정세는 세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요동치고 이 요동이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질서, 국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 리더십의 상실과 흔들림,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수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수렴하고 있고, 또 인간과 기술이 다 수렴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인간이 생각이 범위가 넓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경제와 안보가 수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수렴 현상이 국제 정치 질서를 새롭게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금 2024년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곳곳에서 또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전쟁을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보고, 그 전쟁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반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글로벌 리더십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서 국제 정치가 요동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저는 당연히 제1의 원인은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사실 쇠퇴하는 글로벌 파워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이론이 있습니다. 자카리아 같은 사람은 수치를 쭉 대면서 결코 미국이 쇠퇴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로 오히려 미국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 어디 있느냐, 무기는 어디가 있느냐, 혁신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다만 왜 그렇게 비춰지는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미국 내에 고립주의, 지금 트럼프 현상으로 나타나는 미국 내 고립주의가 마치 미국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미국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의 문제. 그건 뭐냐면은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고 의회도 양극화되어 있고 그리고 여론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이런 것의 현상을 보고 트럼프가 불을 질러서 대통령이 한 번 됐고 그걸 더 극단화시켰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 번 더 극단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게 왜 이런 것인가? 저는 그 원인을 미국에서 얘기도 나누고 살펴보고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white nationalism, 백인들의 민족주의 아닌가. 백인들이 이제 머저리티를 잃었습니다. 50%가 안 됩니다. 곧. 이미 안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불법 이민자까지 합치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지난 그 대선 끝나고 의회에 난입했던 사람들이 소위 레드넥, 교육받지 못하고 일자리도 없고 무식한 백인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정도는 다녔고 나름 잡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날 의회에 난입했던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런 그 백인들 전체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소위 wokeism.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백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노예 해방 이후에 짐 크로우 법 이런 거 얘기하는 데 대해서 미국의 많은 심지어는 지식인들까지 가담해가지고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뭐 무슨 맘 해가지고 엄마들이 나와서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지 마라. 왜 우리 백인들을 그렇게 몰아세우느냐.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불을 붙는 것이 이민 문제입니다. 이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난민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음모론까지 나오냐면은 이 민주당에서 일부러 보도를 열어가지고 지금 민주당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어제 하원에서 알레한드로 내무장관을 탄핵한 것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외에도 총기 문제라든지 여성의 어보션 라이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양극화되고 사실은 거버넌스를 제대로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그래서 미국이 문제다. 그러니까 제국이 바깥에 도전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제 질서가 미국 냉전 이후에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갈 것인가?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이 어떻게든 이런 것을 극복함으로써 가장 큰 하나의 파워를 형성하고 새로 이머징하는 많은 여러 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개의 파워가 들어섬으로써 큰 파워 하나와 글로벌 파워 하나와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개의 준 글로벌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배경이냐면 두 번째 이슈인데요. 그게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개도국들의 성장과 단합 그리고 확대입니다. 여기는 물론 가장 큰 것은 중국의 부상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현상으로는 지난 1월 26, 27일에 제이크 설리반 그 안보보좌관하고 왕이하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관해서 중국 그 외교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지 못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fruitful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주 유용한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 이건 여러 가지 그 발표 내용을 보고 그러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난 몇 년간 있던 강한 대결 구도를 해서 지금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코스를 좀 바꾸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중국도 지금 경제가 형편없고 그다음에 그 대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과거처럼 할 수는 없고 무언가 양보를 했고 미국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일단은 스테이터스 퀘어를 서로 깨지 않겠다 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쪽으로 합의 내지는 이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케빈 러드 호주 총리를 지내고 에이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하다가 지금은 워싱턴 주재 호주 대사죠. 이 사람이 쓴 Avoidable War, 피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때 뭐 투키디데스 트랩이다 뭐다 해서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데에 대한 반론이자 방책을 제시한 책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Management of Strategic Competition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금 받아들인 것으로 이 지난번 1월 26일 날 회담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읽혀집니다. 어찌됐건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바꾸었고 국내 여론도 바꾸었고 그랬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인도의 부상, 그 외에 다른 여러 개도국들의 부상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전쟁과 관련해서 남아공이 ICJ에 그 제노사이드 제소를 했던 것은 이게 몇 년 전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팔버틀어서 못하게 했을 겁니다. 지금은 국제 정치의 플레이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이크 설리반이나 뭐 이 국무장관도 어떤 것을 예를 들어 중국하고만 또는 러시아하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많아서 여러 군데를 들려서 설명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전혀 그 커머널리티도 없는 브릭스라는 것이 점차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데서 결속을 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확대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분명히 국제 질서를 뭔가 새롭게 흔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인도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보다 더 좋은 서평을 우리 오초 형사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한 권만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관해서는 또 뭐 저로서는 이제 사실 얘기를 하면은 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인도가 부상하는 것, 국제 정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도가 결코 미국 품에 안겨서 그렇게 될 리가 없고 하나의 그 동체로서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거다. 다만 인도도 인도 내부의 거버넌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상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중요한 그 개도국들이 늘어나고 게다가 이슈가 생겨난 것입니다. 뭐냐면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사실 뭐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의 산업혁명부터 시작하는데 역사적 책임 문제까지 거론돼야 되는데, 이 기후변화 이슈를 가지고 교토 협약, 그 다음에 2015년에 파리 그 프로토콜에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돈과 기술을 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돈도 조금밖에 안 냈고 기술은 많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IPR 문제 때문에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때문에 잘 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소위 Extreme Weather, 기후변화의 그 어려움을 제일 크게 겪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 또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또 남태평양의 도서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 글로벌 사우스를 결집시키는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호재를 하나 만난 것이, 그게 위선 문제입니다. 히포크러시. 여러분, 미국이 아프간 철군할 때 얼마나 매시하게 형편없이 했는 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아프간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보더 막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유럽이 보더를 다 열어줬고 미국이 전폭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그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위선입니다. 위선. 결국은 인종 문제로 다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을 때 안보리에서 또 총회에서 335 모여서 뭐 걱정도 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놀랍게도 남아공을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이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톤이 다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뭐 우리한테는 어떻게 했는데, 사헬 지역에 테러가 났을 때 우리한테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결집하는 새로운 하나의 요인이고, 게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까지 전쟁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세계가 진영화되면서 한국은 지금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키고, 또 미국이 오커스, 미국, 호주, 영국 해가지고 핵잠과 관련된 협력을 하고, 쿼드가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 품에 안기게 됐고, 여기도 일종의 진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 상황은 유엔에서 제가 정말 아주 피부에 닿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이 기능 정지 상태에 들어갔는데, 유엔 P5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가 직접 전쟁 당사자가 됨으로써 유엔은 완전하게 그냥 기능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돌아가면서 안보리 의장국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달인가, 전쟁 난 다음 달인가 러시아가 의장국이 됐습니다. 의장국이 되면 아젠다를 자기가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토 파워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비토 파워를 좀 견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총회에서 그러니까 하원 같은 것이죠. 에서 줄기차게 여러 나라들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때 총회에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뭐냐면 비토 파워를 쓴 나라는 곧바로 총회에 와서 왜 그 비토 파워를 행사했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게 공교롭게도 북한 문제에 관한 비토 파워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다시 추가 결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중국, 러시아 당연히 비토를 했죠. 그런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히려 판을 깔아준 것이 됐습니다. 중국이 나와서 말이야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이렇게 북한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뭐 비토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어찌됐건 이 비토 파워라는 것이 대단한 건데 여기에 러시아가 당사자로서 이렇게 되니까 유엔은 안보리는 기능을 정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엔의 다른 기능, 예를 들어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지 인권 문제를 한다든지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지금 심각한 진영 싸움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렴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기능이 정지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금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유엔이 계속해서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스라엘은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대응도 하지 않고, 물론 대응을 합니다. 반대 대응을 하죠. 그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모든 것이 진공 상태에서 나온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랜 기간, 특히 지난 15년간 가자 지구를 거의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핍박을 한 것이 그 10월 7일 테러 어태크를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직접 얘기는 안 하고 임플라이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대사가 사무총장 그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떠들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증거에 대한 건 또 약간의 컨트로버시가 있지만은 유엔이 가자 지구를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UNRWA, UN Relief and Works Agency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 기금 받아서, 그러니까 UN 본 예산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그 자발적 기여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운영해서 그 먹여 살리는 기구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불과 몇 명이죠. 1,몇백 명, 3,몇백 명 현지인까지 합하면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 10월 7일 해가지고 지금 다 자금을 끊었고 이거 해체하고 UNHCR이라든지 다른 UN 기구가 들어와라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엔에서는 그 증거를 지금 찾고 발표를 하겠다 하면서 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노사이드 컨벤션의 문제를 가지고 ICJ에 제소를 해서 거의 남아공 편을 드는 듯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엔은 사실상 기능을 안보 문제뿐이 아니라 인권, 그 다음에 그 인도적 지원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지적해야 될 것은 구테레스 사무총장이라는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이분은 포르투갈에서 그 소셜리스트 정부의 총리를 지냈고
아주 제가 만나보고 얘기를 여러 번 해본 경험으로는 상당한 인텔렉츄얼입니다. 유럽 역사야 당연히 잘 꿰고 있고 인용을 자주 합니다. 그런 볼테르도 인용하고 그러는데 전임 우리의 반기문 총장하고 비교해서 액션이 없고 어디 가서 말을 잘하고 그러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자지구 전쟁이 10월 7일 테러가 났을 때 사실은 일단 거기에 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은 벨텐로드 10주년 중국 거기에 기념식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어정쩡한 표현을 한 스테이트먼트를 냈고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자지구 이스라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이건 그 2005년에 인티파다라고 제2차 인티파다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가 주동이 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게릴라 저항을 한 건데 그게 다시 불거질 때 2008년에 이게 전쟁으로 가느냐 할 때 반기문 총장은 즉각 날아가 가지고 이틀에 5개 나라를 돌았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막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유엔이 그 사무총장의 리더십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배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국제 정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킬 것인가? 3가지 수렴입니다. 첫 번째로 이 지정학과 지경학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냐,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냐, 또 중국으로부터 뽑아서 리쇼어링 미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프렌드쇼어링 베트남 같은 데로 갈 것이냐, 다 아시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국이 이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비판해왔고 과거에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던 산업정책, 어느 특정 산업을 정부가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고 하는 산업정책을 미국이 비판해 왔었는데 이걸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도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보면은 자기네들 산업을 다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주로 돼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취푸어 동맹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 반면에 이게 크게 대비가 되는 것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사실은 이런 IT 분야가 좀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BMW와 같이 이 제조업은 잘 하는데 여기에 IT가 자동차 산업에 끼어 들어가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전기차 이런 것은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독일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는 BMW가 대규모 대표단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자동차에 특히 그 EV, 전기차를 불과 2, 3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시켰는가. 그것을 말하자면 신사유람단을 독일이 중국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런 수렴 현상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그 대응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또 하나 크게 드러나는 곳이 제네바에 있는 WTO 무역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여기에 지금 사실은 중국이 덤핑을 치고 그러면 미국이 엔티 덤핑을 치고 중국이 미국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거나 또는 미국이 중국에 그 보조금 주는 것을 제소하거나 하는 게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상소기구에서 대개 미국이 졌습니다. 누가 맞느냐, 왜 졌느냐, 그건 정말 또 다른 이슈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상소기구 위원들을 임명하지를 안 해버려가지고 상소기구가 전혀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몇 년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WTO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WTO는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째는 이제 무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통계 잡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하는 기능을 보고받아가지고 매년 이제 각국들이 보고하는 거 가지고 그거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무역 자유화 협상을 계속해서 우루과이 라운드처럼 하는데 그거 멈췄고, 세 번째 기능은 사법 기능입니다. 무역에 대한 그 일탈 행위를 했을 경우에 WTO에 가지고 가면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재판을 하는 건데, 이 사법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무역 자유화 협상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독일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되니까 무역국들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호주가 제안을 해가지고 EU, 중국, 카나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가입을 해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WTO의 임시 상소 중재 약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하면은 우리끼리 덤핑 가지고 분쟁이 붙었다. 그러면은 이 약정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이건 따르겠다 하는 약정입니다. 우리 같은 약소라고 하면 중견 무역국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눈치 보느라고 그런 것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직영학과 지정학이 수렴되는 현상에서 한국이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한심합니다.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 미국이 경제안보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인더스트리얼 폴리시를 하면은 우리가 가서 직접 피해국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놔라 뭐 해야 되는데 벌써 재작년 그 정상회의 때 미국이 줄 것을 준비했는데 요청도 안 했다. 그래서 뭐 줄 거 없이 그냥 끝났다는 것이 그 당시에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중앙일보의 컬럼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미국 친구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에 맡겨야 될 일이 사실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그 라인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대통령 외국 가는데 따라다니는데 바쁘고, 그리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은 뭐 세일즈맨 1호, 그런데 화란에 가서 이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고 하고 왔는데 곧 이어서 ASLM 반도체 장비 회사가 삼성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삼성한테 안 팔고 인텔에다 팔았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보여주기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자유무역 원칙을 항상 주장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인더스트리얼 폴리시 이게 맞느냐 하고 아규를 해야 되는데 이 호주, EU, 캐나다가 들어간 이 자유무역 약정에도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하는 저로 돌아와서 지금 국제정세에 지금 가속화되는 수렴 현상, 첫 번째는 직영학과 지정학이고 두 번째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선거를 잘 치르고 났는데 그 다음에 독재자처럼 되는지 다 뭐 헝가리, 뭐 폴란드, 파키스탄, 심지어는 인도도 지금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국제사회의 일종의 새로운 트렌드인가? 트럼프가 나오면 이게 활용점정인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만, 자기네 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한번 되고 나면은 그 국제 정치를 뒤흔듭니다. 국내 정치를 국제 정치에 이용하고 상호 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뭐 웬만한 나라, 예를 들어 헝가리의 오르도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공화당의 후보가 되기도 전인데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전부 트럼프 눈치 보고 트럼프 지시대로 지금 원조 법안 이거 지금 발목 잡아버렸습니다. 이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예를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만두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참호전 형태로라도 11월까지 대선까지는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어려운 선택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 뭐 트럼프가 할 것이냐, 그러면 핵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뭐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 수렴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수렴 현상은 이 그 기술과 인간이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2년 반 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깨끗이 끝났습니다. 다 이기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터키제 드론이었습니다. 값도 싸고, 그런데 그걸로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광범위하게 쓰이게 됐습니다. 모바일 폰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났듯이 국가가 쏜 위성이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쏜 위성이 전쟁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 이것이 이제 AI까지 발전을 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는지 사실은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어제 밝혀진 북한의 사이버 어태크도 뭐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AI와 손잡으면 어떻게 발전하는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좀 제가 고견을 듣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될까? 국제정세가 이것에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기술이 분명히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인간의 본성은 변하거나 발전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시기심이라든지 뭐 다 우리 아는 것들. 그래서 동양의 그 인성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 또는 서양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인간은 평등하다, 뭐 물론 노예제도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진짜
막 섞이게 되고 예기치 않은 세상이 왔을 때, 그때도 우리 이니에이지 신에 의한 우리의 동양의 철학 또는 계몽주의의 인권, 인간은 똑같이 평등하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총기 사고도 사실은 그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뉴욕 타임스에 전면 광고가 5번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 뭐냐면은 신천지 이만희가 나와서 이렇게 손은 들고 있고, 영어로 물론이죠. 세계를 구하는 이만희, 신천지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국 제가 잘 아는 기성교회의 장로님들한테 보냈습니다. 별로 여기에 대해서 큰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새로운 도전이 아닌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현실로 돌아와서 전쟁 얘기를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말입니다. 얼마나 안 됐고 가슴이 아픕니까? 전쟁을 우크라이나에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가려고 거기에 그 군대를 집결하고 있을 때,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러시아 유엔 사무차장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내부 회의에서 구테르시 사무총장이 사무차장 몇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야, 전쟁이 날 것 같냐 하면서 자기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넌 러시아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내 와이프가 우크라이나 여자인데 40년간 별 탈 없이 살았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사이다 하고 설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전쟁이 난 겁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서로 남고, 이것이 자기들 긴 앞으로 역사에서 서로 증오심을 키우고 그렇게 될런지, 저렇게는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엔을 기능정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론화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여차하면 핵무기 쓰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불쌍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단합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한 데 대한 자업자득이 아닌가. 일부는 다 그들을 블레임할 수는 없지만은 동쪽에 있었던 우크라이나들은 러시아에 가깝고, 그래서 1922년에 소비에트의 공화국 형태로 독립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서쪽에 있는 우크라이나들을 좀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1년에 나치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니까 이번에는 서쪽에 있던 친서방계 우크라이나들이 또 동쪽에 러시아계 또는 러시아인과 가까운 우크라이나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련이 다시 수복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때 완장찬 사람들을 박해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돈 좀 벌어가지고 냉전 끝나니까 다 되돌아와서 사실은 칼라 레볼루션을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선대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나치와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푸틴이 탈나치화를 시키겠다고 전쟁의 하나의 이유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단합을 못하면은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 쳐들어간 건데,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항상 지원을 해왔습니다. 같은 기독교 국가고 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그래 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손발이 묶이니까 아르메니아가 잘 준비해 가지고 딱 영토 다 점령해 버린 겁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국제 정치 격언에 나오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파워 베큐엄이 생기면은 누군가 치고 들어온다 하는, 그래서 나오는 전쟁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이름 하나 붙인 것이 압력밥솥 전쟁입니다. 압력을 계속 넣는데 압력밥솥에 왜 스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 나면은 계속 압력 나오다 펑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스라엘 가자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가자 그렇게 하니까 터진 겁니다. 네타냐후가 뭐 완전한 솔루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테러리스트는 또 생겨날 겁니다. 아들, 딸, 부인 다 잃고 난 40대 아버지가 뭐 하겠습니까? 저라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테러 집단이 만들어내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금 다른 형태의 전쟁인데, 테러가 되면은 지금은 그 국제법 위반이고 당연히 미국이 관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테러가 테러에 의해서 나오는 전쟁입니다. 저는 북한은 이 중에 하나 또는 이 모든 것 컴비네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션에 의한 전쟁 또는 미스칼큘레이션에 의한 전쟁, 또 정말 작심하고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쳐들어가는 전쟁, 이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국 얘기입니다. 여기에 NBI라고 썼는데요. 내려보겠습니다. 한국. 취약국가 한국. NBI가 뭐냐면요. 어디에 구글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지어낸 용어고 아직은 어디에 국제정치 분야에서 어답트가 안 되는데, National Vulnerability Index. 얼마나 나라가 취약한가.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자꾸, 한국 왜 ODA 늘리지 않느냐 하고, 그 OECD 가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표단 끌고 갔는데,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겐 북한이 있다. 우리가 많이 지원할 때는 한국의 전체 ODA 못지않게 많은 예산을 거기에 지원했다. 그리고 이렇게 취약하니까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해서 잠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취약성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핵 위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적대적 국가라고 디클레어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또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면은 더 우리는 어려워지고, 이래서 취약 국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전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글을 읽고 그걸 일부 패러디를 했다고 할까 해서 5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디터런스. 우리가 무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디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핵. 저는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론을 시작을 해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오커스입니다. 우리도 핵잠을 우리 잠수함 만들 수 있으니까 미국에게 요구를 해서 호주가 하는 식으로
핵으로 프로펠드 되는 잠수함을 만들어야 이것이 말하자면 세컨드 스트라이크 기능을 갖습니다. 그게 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농축 재처리를 하게 해달라. 미국이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이게 이제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문제, 또는 저는 우리 땅의 재배치보다는 그 군함이나 잠수함에 의한 재배치인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얼마나 정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적 핵 개발인데, 이건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정치인들 참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공론화를 시작해서 적어도 그 아주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를 깊이 하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대화를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향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터런스를 위해서.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역시 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좋고, 한미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이 우발적 전쟁 방지. 이게 냉전 때 미소 간의 우발적 전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연초에 미국에서 만난 그 로버트 아인혼이라는 미국의 그러니까 국무부의 비호확산 차관보 그 분야의 짜르 같은 사람인데, 저보고 페트로프 대령 아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북한에서 페트로프 대령이 나올 수 있느냐 저보고 묻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80년대에 소련 치하에서 이 ICBM 핵무기를 단추를 누르라는 지시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뭐 쏘아서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게 햇빛에 의한 무슨 반사작용이라는 것이 판명돼 가지고 이 사람은 일약 영웅이 됐습니다. 지구를 구한 사람,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체제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핵에 의한 공격이 있다, 저쪽에서 잘못돼 가지고 미스캘큘레이트 해서 우리도 쏘자 했을 때 누가 아니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아인혼의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하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부가 하드라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냉전 때도 있었던 하드라인. 네 번째 있는 것이 냉전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 중에 국민적 공감대였습니다.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롱 텔레그래프까지 가서 소련을 어떻게 컨테인하고 뭐 쭉 나오는데, 어찌됐건 냉전을 이기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대체로 그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고 해야 된다는 것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끝으로 아주 재미있는 한 가지를 지적한 것 했습니다. 이 페이퍼에서. 뭐냐면은 No Destiny. 어떤 그 운명론적인 뭐 소련이 망한다든지, 소련이 뭐 도미노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다 훼손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플렉서블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심스럽게 대응 외교를 한 것이 참 잘한 것이다. 저는 한국에서 북한이 뭐 금방 콜랩스 한다든지, 콜랩스하면 우리가 금방 접수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또는 거꾸로
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금방 남북한 연합이 돼서 뭐 통일, 다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간에는 분단이 국제정치에 의해서, 국제정세에 의해서 되었듯이 통일도 국제정세에 의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우리끼리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눈여겨보면서 어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취약국가로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가 5가지 뭐 개인적인 어줍지 않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더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의 외교를 누가 하냐면 외교 전략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합니다. 아무나. 그래서 뭐 그럼 너는 전략가냐? 아니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전략가를 잘 프로페셔널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걸 키워야 되고, 여기에는 여러 선배님들 같은 이런 언론인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국이 이제 자꾸 국뽕에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양쪽 다 정부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심한 것이 이 정부입니다. 글로벌 중추 GPS, 뭐 영어로 이렇게 붙이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서울대학에서 발표된 논문, 제가 논문 발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젊은 교수가, 그것도 가치 외교와 동심원 외교 전략. 뭐냐면은 한국은 가치 외교를 해야 된다. 가치는 뭐냐? 뜬금없이 유엔 헌장과 48년 헌법이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동심원을 그려보면은 가장 가까운 것은 미국이고, 그 다음 우리의 가까운 것은 EU와 일본이고, 그 다음 뭐 대면 지내야 될 나라는 아세안, 중국,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로 한국은 강대국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가자 하는 한심한 논문을 발표를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뭐 객원 교수에 불과하지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그 분위기가 GPS를 만들어내고 그 부산 엑스포를 할 수 있다고 일부 믿고,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리고 어떤 것을 했냐면요, 이런 그 표 모으는 과정에서 공관 설치를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외국 공관이 한 20개 남짓 됩니다. 다 유럽의 왕국들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마 일본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니까 거기 공관 세운다. 뭐 저보고 외교부 잘 된 거 아니냐, 대사짜리 하나 늘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가 한 명 가면은 거기에 관저 생기고 셰프 가야 될 것이고 총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거 외교하고 아무 무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룩셈부르크가 무슨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하는 데도 아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어디 여행 갔다가 왜 여기는 공관이 없느냐 해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카탈로니아에 있는 바르셀로나 초영사관입니다. 제가 이거 왜 세우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교부가 여행사냐 하고 했는데 외통위에서 다 합의된 겁니다 해서 못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외교부의 그 기능,
외교 전략을 만들고 전략가를 키워내고 하는 것을 심하게 훼손하는 조치들입니다. 이건 허세 외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엑스포 하는 과정에서 막 함부로 약속을 해가지고 ODA 예산을 작년에 60% 늘렸고 또 늘린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ODA 말고 우리나라의 볼런티어들, 청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우리보다 예를 들어서 원조 예산이 큰 일본은 못하는 볼런티어 그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늘리니까 코이카는 예산은 느는데 인력은 안 늘고 그것을 제대로 된 듀 프로세스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허세 외교, 가치 외교를 정말 그만두고 빨리 실용 외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언론 보도 문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딱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도 대상이 되는 국제 정세, 이게 훨씬 더 복잡해졌고 우리한테 나비 효과로 금방 영향도 미치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당히 시간을 두고 했는데 금방 그 여파가 오고, 그래서 한마디로 보도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도 늘어났습니다. NGO나 뭐 액티비스트 뭐 이거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도 환경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실 기자, 그러니까 저널리스트 말고도 여러 가지 소식 전하는 경쟁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팩트 체크가 어려워졌습니다. 딥 페이크 말고도 현재로서도 여러 가지 서로 이 경쟁하는 세력 간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보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문가냐, 제너럴리스트냐? 이건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굉장히 깊이 들어간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제너럴리스트의 시각을 잃지 않아야 된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진실 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귀국한 재작년 10월에 우리가 인권위 사회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게 대서특필이 되고 뭐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겨레,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저를 코어터려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데 제가 아주 실망스러운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바꿔먹을 표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아니 뭐 이 정부가 잘못한 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거기 뉴욕 주재 특파원이 어떻게 썼냐면은 이것은 그 지난 정부가 북한 인권을 소홀히 해서 그 여러 나라들이 반대표를 던져서 떨어진 것이다. 이건 그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인권을 그보다 더 함부로 한 나라들이 바로 그때 다 당선됐습니다. 인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하나 좀 생각해 보시고 말씀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 해외 방문에 가는 기자들, 전 최소한 데스크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만 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국가의 대통령실에서 또는 언론에서 발표되는 것만 읽어도 우리 것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가 이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특히 그 한국 언론에 대해서 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제 개인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겨레 여기자 한겨레 21인가 잡지 여기자 두 분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우리 군의 가혹행위를 다 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쫙 썼는데 맨 끝에 가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때가 15년 전, 20년 전, 그러니까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한겨레 신문사 앞에 와서 데모했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시대 정신이 제국주의 때 헌짓을 안 했다고 잡아뗀다. 근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때에 우리 기자들이 가서 우리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냈고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나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고 그거 가지고 디베이트를 했지만은 그러나 디베이트로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잘 참고해봐라. 너희들 언론이나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언론인 분들에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